안녕하세요. 제3회 경제 책거리 축제 랜선 마음상담소로 찾아뵙게 된 작가 김유은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사연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그리고 신중하게 3건의 사연을 뽑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고민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사연은 어떤 건지 저도 읽으면서 많이 공감도 되고 또 제 이야기도 생각이 나서 즐겁게 원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자리에 그리고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박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표출하지 못하는 제 성격이 참 고민입니다. 상처 주는 말에 나 지금 기분 나빠. 이걸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바보같이 웃어요.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닌데도 그냥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숨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숨기기만 하는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가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궁금하여 사연 보내봅니다. 어렵죠. 기분이 나빠도 불쾌해도 무례한 말을 들어도 일단 괜찮아. 혹은 괜찮지 않더라도 웃으면서 부드럽게 분위기를 넘기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리고 성인이 돼서까지도 저는 착하다는 수식이 항상 붙었어요. 너는 되게 착하다. 너는 편하다. 근데 그때는 칭찬을 듣는다는 게 좋았어요. 아,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나 보구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으면 좋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례한 말, 기분 나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사람들이 쉽게 건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부터 나는 이제 지금부터 기분 나쁜 걸 다 말할 거야, 다 표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는 없었어요. 성격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뒤집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저는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제 성격을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저와 너무 비슷한 사연이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나를 가장 먼저 위한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나 자기를 위한 바운더리라고 하죠. 보호막은 쌓아두셔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괜찮아 하고 내 보호막을 아주 얇게 그리고 최대한 낮게 쌓아놓은 상황인 건데요.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화를 낼 수는 없죠. 그리고 내가 화낼 만한 일을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화를 무조건 낸다고 해서 그게 좋은 행동도 아니고요. 차근차근 일단 첫 번째 해보셔야 될 거는 질문으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한테 불쾌한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질문들이 무례한 질문들이 와요. 남편은 뭐해? 시아버님은 뭐해? 집은 뭐야? 자가야? 전세야? 그러면 돈은 어떻게 했어? 빚은 얼마나 냈어? 이런 질문들이 다 사실 무례한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을 때 하나하나 다 답변할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죠. 그게 왜 궁금한 거야?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내가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무례한 말을 내가 듣기만 하는 당하는 사람에서 상황을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은 한번 내가 이 질문을 한 게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내 감정을 표출한다는 게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물론 좋은 감정, 기쁜 감정이나 신난 감정은
같이 표현을 하고 많이 표현할수록 주위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나쁜 감정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도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궁금해서 그거 좀 대답해주면 안 돼? 왜 그것 가지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래? 라고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표출한다는 게 꼭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은 정말 어려워요. 나는 너가 이런 질문을 해서 혹은 이런 말을 해서 조금 불편해. 혹은 나 이 대답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선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 언어가 아니라요. 말의 언어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해야 하고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편안하게 넘어가는 게 익숙했었어요. 그러다가 차근차근 변하게 된 거죠. 반문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웃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멈추게 될 수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말을 정말 로봇처럼 달고 자랐거든요. 유은 씨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좋아요. 저는 토익 강사를 했는데요. 마감반은 정말 늦게 끝나요. 9시에 수업이 시작을 하면 11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들도 강의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마감 일을 해야 해요. 그 일을 다 하다 보면 지하철 막차 시간이 될 때까지도 학원에 이제 여기 있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리고 다 저한테 일을 몰아줄 때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제가 다 떠안게 됐었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한번 바뀌어야겠구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겠구나. 고민을 했었죠. 화를 내볼까?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저한테 늘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일을 하는 것도 힘든 거지만 자꾸 저한테만 마지막 강의 타임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 바꿔달라고 하시는 건 조금 불편해요.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선생님께서 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제가 그때만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불편함을 웃지 않고 괜찮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아니요, 이건 싫어요, 못하겠어요를 말하게 됐던 날이에요.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김 선생, 그냥 김 선생은 젊잖아. 그리고 사는 곳도 가깝잖아. 그러니까 좀 하는 게 어때? 라고 다시 저한테 제의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움찔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상대가 서운해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약해지면 안 돼요. 약해지면 결국 집에 돌아가서 힘들어할 사람은 나잖아요. 내가 가장 속상해할 거잖아요. 피곤할 거고 그리고 우리 잠들기 전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때 이거 싫다고 말할 걸. 그거 안 한다고 말할 걸.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어서 감정 표현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 표현의 자유로움이 좋으냐 혹은 나쁘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따져봤을 때 좋다 나쁘다라고 단칼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 감정을 숨길 수 있다는 건 지금 사연자님의 굉장한 큰 재능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라고 하는 게 나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좋아요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소한 부분에서는 그게 사연자님의 좋은 장점이기도 해요. 무조건 난 이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 내 나쁜 점이야 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사연자님과는 반대로 자기 감정을 아예 숨기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돼서까지 쭉 지내왔었어요. 저는 다 좋아, 그래, 그래 하는 반대로 제 친구는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싫으면 싫고 화가 났다는 걸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를. 그리고 뭐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거나 제 친구는 지방에 있었고 저는 서울로 대학을 왔을 때 지방에서 만났을 때 어디로 놀러를 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될까 할 때 친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친구는 나는 솔직해, 나는 쿨해, 나는 감정 표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자기의 성격이 다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친구의 성격이 너무 불편해서 떠나왔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친구야, 나는 너가 너무 화를 자주 내고 너의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을 하는 게 내가 옆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오히려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멀어짐을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30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과 친구였던 친구들, 다른 친구들과 연락을 해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감정 표현을 너무 많이 한 친구와는 다 멀어져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장점이 있고 거기서 사연자님이 내가 좀 이런 행동을 해보고 싶어, 표현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부분을 추가해 주시는 거지 내 감정을 숨기기만 하는 게 무조건 단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내보면 저는 어른이 됐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고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도요. 아직도 어려워요. 내 감정을 얼만큼 표현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드럽게 이왕이면 넘어가고 싶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화나면 다 뒤집어 엎어버려. 화내면 화내버려. 라고 쉽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죠. 저한테도. 그렇게 조언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굳이 상황을 크게 만들지는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불쾌함을, 무례함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화를 내고 그 무례한 사람과 똑같이 무례해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뭐 얼마 전에 꽤 시간이 지나긴 지났죠. 한두 달 전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듣고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돼?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듣고 있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났지만 참았어요. 참고 불쾌함을 불쾌하다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불쾌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서서히 멀어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무를요, 단칼에 자르겠다고 도끼를 이렇게 세게 내치면 정말 본인이 힘들어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가 그 사람과 내가 맺어놓은 관계의 두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사회에서 맺고 있는 인연이라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툭툭툭 부딪힐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서서히 톱질을 하는 거예요. 슬근슬근 톱질한다라는 관용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슬슬슬슬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하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이런 무례한 말을 한다면 똑같이 무례한 사람이 난 되고 싶지 않으니 5발자국, 10발자국, 20발자국 점점 멀어져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지, 평행선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화를 잘 내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저도 한때는 정말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표현을 잘하면 적이 많아져요.
적이 많아진다는 건 저 사람은 불편해. 저 사람이랑은 일 같이 안 하고 싶어. 뭐 프로젝트로 팀으로 일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독약이 되는 거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능력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고 같이 일하면 저 사람 참 편해. 그래서 같은 팀원들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성격. 지금 사연자님이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훌륭한 장점을 본인이 내가 조금 불편해서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려보자면요. 사연자님은 결코 나쁜 성격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그 성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나만 참는 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왜 나만 참아야 돼? 잠들기 전에 화가 나고 억울함이 쌓이고 있다면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표현 방법이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해. 말로 해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거리를 차근차근 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갖고 있는 고민이죠. 그리고 저한테도 인스타그램 DM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비슷한 문제로 많은 고민들이 옵니다. 회사 생활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학생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가족 간에서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참지 마세요. 혼자 참는 건 안 돼요. 무조건 참는 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참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하시는 건 꼭 추천드립니다. 인간관계라는 걸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저는 딱 한 가지를 뽑자면 표현이에요, 표현. 좋은 감정도 아주 자주 표현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불편한 점 역시 부드럽게 말로 주어야 해요. 멀어지는 것보다 불편할 때 말을 해서 서로가 고쳐간다면 그건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 인간관계 해법을 주세요 이러면 다 끊으세요. 그 친구와 손절하세요. 보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맞아요. 진짜 맞거든요. 한 번 나랑 안 맞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맞아질 수는 없어요. 저절로. 하지만 불편한 점을 말해서 고쳐갈 의지가 있다면 같이 평생 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평생 친구라고 하잖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과 지내고 있는데 저 역시도 좋은 부인이 아니고 남편 역시도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좋을 수가 없죠. 다 맞춰가는 건데 하나의 인간관계잖아요.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다 좋아. 남편도 저한테 좋아, 그렇게 해. 좋아, 괜찮아가 아니라 아니야, 그건 이게 맞아. 나는 그거 안 좋아. 이건 이런 식으로 바꾸자 라고 말을 하면서 조율하고 있어요. 또 저와 오랜 친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표현을 하시되 예쁘게 그리고 부드럽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하땡땡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제 큰 고민은 인간관계인데요. 사실 초, 중, 고등학교 옛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헛살았나 싶어 너무 슬프네요. 전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드네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다 들려요. 쟨 왜 저렇게 재미없게 일하냐? 그런 말을 들을수록 남에게 먼저 다가갈 자신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쉽게 우울해집니다. 여행이나 취미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그 순간일 뿐 다시 돌아오면 제자리예요. 어딜 가도 겉도는 저. 이런 제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일단 여기 사연에서 이런 말을 듣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쟤 왜 저렇게 재미없게 일하냐?
저는 이 사연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사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말을 하는 분들과 동료인 거겠죠? 동료, 직장 동료일 뿐인 거겠죠? 그런 사람과 일단은 친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멀어지셔야 해요. 항상 적당히 멀게, 적당히 가깝게, 적당히 멀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내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사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이 수근거리는 게 귀에 들렸다 그랬잖아요. 들렸다면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가장 나쁜 말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들께 가서 먼저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나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었다. 이 부분은 다시는 하지 말아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 사연을 읽고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사연자분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속상하실까?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초중고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사실 지내보면요. 오랜 친구와 쭉 만나게 되고 마음을 터놓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인데요. 저도 오랜 친구가 많지 않아요. 저도 딱 2명 있어요. 2명 있는데 그 2명과 주기적으로 만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각자 일이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워낙 바쁘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2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정도? 그리고 가끔 카톡으로 하는 정도. 오랜 친구가 없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린 시절의 친구를 굳이 가져오실 필요도 없고요. 지내다 보면 제가 사연자님을 위로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제 중학교 친구들이 많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고 재수를 했을 때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잖아요. 다 대학을 가고 저 혼자 재수학원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친구들과 1년이 시간이 달라졌어요. 저 혼자 늦어진 거죠. 그리고 학원을 다닌 지역도 달랐고 대학도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 저절로 친구들과 멀어지더라고요. 오해도 많았고 내 옛날 친구들이라고 해서 나를 다 이해해주고 모든 걸 다 보듬어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저희 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막 그냥 저녁 먹고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의 친구들과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그냥 한 말을 그 아이는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한 말을 제가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오랜 친구에 대한 로망이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 썼던 글 중에 지금 내가 행복하려면 추억에게 미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있어요. 학창시절 때 좋았더라도 지금 맞지 않다면 그 친구와는 멀어지는 게 정상인데 한 30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곁에 있는 친구는 아주 소수예요. 그게 내 학창시절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같은 일을 종사하다가 만나게 된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 그분과 제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폭도 크고 그래서 만나게 된 친구와 오히려 더 긴밀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미련을 갖고 그리고 그게 내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나빴던 아이인 걸까? 내가 소심했던 걸까? 라고 자책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점과 장점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지 않고 장점과 보완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점은 나쁘다. 이거는 꼭 고쳐야 해.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완점이죠. 그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다만 거기서 이런 식으로 무언가 보완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점인 거죠.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셨다 그랬고 사회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연자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고 글로만 이렇게 사연자님의 사연을 보고 추측을 해보자면 조금 조용하신 성격인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게 즐거운 것 같고, 뭐 남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생활을 하는 게 더 편안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사연자님.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남들과 막 여럿이서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자리보다는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게 좋고 혼자 책 읽는 게 좋고 그런 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다. 김윤 작가님은 굉장히 외향적이신 분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MBTI 검사도 그렇고 심리 검사를 해보면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이고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저도 저의 그런 성격이 조금 불편했어요. 여기저기 나가서 좀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여기저기 말도 쉽게 붙이고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고 뭐 이 동아리에서 친구 이렇게 많이 사귀고 또 무슨 행사에서 너 어느 학과 무슨 전공이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해서 막 친구 많이 사귀고 싶은데 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저의 20대는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고 혼자서 대부분 다녔던 것 같아요. 혼자서 수업 듣고 혼자서 되게 밥 먹고 밥도 혼자서 먹고 그리고 공부하고 재수를 했고 또 학교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수험 생활을 했었어요. 그 수험 생활을 저는 심지어 최종 합격에서 또 떨어지죠. 이게 사람이 저절로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너 그 시험 본 거 합격했어? 어떻게 됐어? 너 그 시험 합격 발표 날 아니야?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제가 소심하게 되고 내향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에다가 그렇게 바뀐 건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학생 때까지는 그런 제 성격이 나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 밥 먹는 시간 빼고 공부를 했어야 했으니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건 아주 큰 장점이었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혼자서만 하는 일은 없었어요. 내 책상에서 내 일을 하더라도 프로젝트 발표를 해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해야 하는 거고 뭐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거고 거래처와 미팅을 가야 하는 거고 일을 할 때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능함과는 멀어지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사회성을 저는 어떻게 가지려고 그랬냐면요. 누구야? 막 우리 친구 할래? 뭐 이렇게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는 대신에 저는 제가 연극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중학생 때 제가 연극 동아리를 한 번 했었어요. 연극 동아리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소심한데 무대에서 발표회를 할 때는 그 연극을 할 때 떨지 않았어요. 떨지 않고 그 애운 걸 그대로 외워서 그 무대에서만큼은 나는 정말로 춤을 잘 추고 사람들과 무도회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교적인 여자를 연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일을 하는 순간은 내가 무대 위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게 프로 정신이다라는 생각으로 월급을 받아야 하고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차근차근 시작을 했어요. 뭐
밥을 먹을 때 회식 자리 같은 걸 가야 할 때도 저는 안 갈게요. 그것도 이 자리는 꼭 가야 돼. 꼭 와.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입 꾹 다물고 밥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의 앞자리에 계시는 분이 과장님이 될지 사장님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한테 오늘은 한번 이 대사를 쳐보자. 여기 음식 되게 맛있네요. 라는 말을 한번 해보자. 이 대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식사에서 정말 가기 싫은 회식 자리였지만 그때 저는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갔죠. 금융권은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계장님이 그날 제 대각선 앞자리는 계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 내가 준비해온 대사를 이때다 하고 고기를 먹다 말고 계장님 여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거죠. 항상 조용히 밥만 먹고 회식은 참가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맛있지? 맛이 괜찮지? 라고 말의 물꼬를 한번 트니 답변이 오더라고요. 답변이 와서 그 다음 대사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한 거예요. 맛있지? 그랬을 때 네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네 하고 첫날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점점 다음 날도 뭐 밥을 먹을 때 밥만 먹고 가서 빨리 양치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리고 그냥 빨리 이제 할 일 하고. 근데 여기 맛있다 혹은 뭐 날씨 이야기 준비해 갈 수 있는 말들을 하나 둘씩 늘어갔었어요. 늘어가고 그리고 내가 제 단점이라면 저는 정말로 사람들한테 무심했어요. 저 아무리 친한 친구가 긴 머리에서 단발머리를 하고 와도 그냥 잘 몰랐어요.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것도 한참 보다가 알 정도로 무심했던 사람이었는데 관심을 사람들한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관심을 사람들한테 두니 할 말이 많아졌어요. 오늘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여자분들은 화장품. 제가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서 립 색깔 그런 식으로 오늘처럼 바르시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칭찬할 수 있는 말도 너무 많아지고요. 예전에 저는 소심했을 적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세술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칭찬을 하래요. 남자 상사분한테는 넥타이 색을 칭찬을 하고 와이셔츠 색을 칭찬을 하고 그리고 여자 상사분한테는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하래요. 근데 이 세 가지로 한두 달, 1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할 말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을 그분들한테 보고 지켜보다 보니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표정의 변화 그리고 저도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저도 막내였다가 점점점 이제 강사로 올라가게 됐을 때 밑에 보조 강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해줄 말이 생긴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또 출근이 학원은 늦다 보니까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라는 말에서 시작했던 말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하나하나의 칭찬, 사소한 칭찬일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내 성격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본성은 소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점점 남이 봤을 때는 되게 쾌활하구나. 그때 당시에 제가 강사였으니까 김유은 강사 되게 성격 좋다, 재밌다, 즐겁다,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다 라는 말을 어느 순간 제가 듣고 있었어요. 저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처음 시작은 연기였어요. 연기였고 차근차근 올라갔던 거죠.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심지어 무섭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사람을 만나서 사회성을 갖게 되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님께 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리고 성인이 돼서까지 지금 쭉 이런 말을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너는 좀 재미없는 것 같아. 어째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어오셨다면 자존감이 이제는 더 바닥을 칠 수 없을 만큼 바닥에 있으실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남과 즐겁게 지내는 것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아요. 작가님,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존감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예요.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건 남인데 자존감을 쌓아 올려야 하는 건 나예요. 남이 예쁘다, 좋다, 너 똑똑하다, 대단해 라는 말을 한다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남이 만들어준 자존감은 모래성이에요. 바람이 한번 불면 파도가 한번 치면 와르르 무너질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를 자존감을 쌓아 올려주어야 하는 건데요. 장점과 보완점을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내 장점은 혼자 시간을 잘 보내. 나는 혼자 있어도 그 시간 동안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어. 외로움을 타지 않아. 이게 장점일 수가 있겠죠. 단점, 보완점은 뭔지 한번 봐보세요. 남이 봤을 때 재미없다고 한다면 너무 단답형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죠. 유은 씨 오늘 날씨 좋네? 그러면 네, 좋네요. 이렇게 뚝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조금 말을 하는 걸 보완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고 이 단점을 보완점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면 내가 내 모습이 조금 정확하게 이게 나구나,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게 보일 거예요. 또 의외로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재미없다고 해서 그렇지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을 한번 찾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에게 칭찬 한 가지씩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성인이 돼보고 돈을 벌고 자기 밥벌이를 하다 보면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대충 보고 와. 막 언니들이 그렇게 막 친척들이 말을 했는데 그때 저는 아니었어요. 12년을 평생을 바친 게 수능이잖아요. 그 하루를 위해서. 근데 저는 실패를 했잖아요. 재수를 했고 또 수험생활에서 합격을 하지도 못하고 또 최종에 늘 떨어졌고 자존감은 점점 바닥이었고 그리고 늦어졌다라는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친구들은 월급을 타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엄마 이번엔 제주도 보내드렸어. 혹은 엄마 어버이날이라서 용돈 보내드렸어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오히려 제가 월세도 받고 용돈도 받고 교재비도 받고 학원비도 받고 한 달에 저한테 쓰는 돈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화장도 할 수도 없고 공부하기 편하려고 꾸미지도 못했으니 거울 속에 비치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남아있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연애를 하면서 그때 20대 당시 여자들은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예쁘다, 너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귀여워 라는 칭찬을 들을 시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 시험엔 정작 합격도 못했으면서 연애도 안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저는 그러니 꾸밀 새도 없죠. 내가 너무 엉망 같았고 싫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봤고 그 다음으로 저한테 칭찬을 했어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되는 거라면 그걸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였어요. 수험생활 공부를 하면 아침 6시에 제가 일어났었어요. 5시 50분에 일어나서
알람을 해놓고 10분 동안 정신을 차리고 6시에 완전히 일어나서 수험 생활을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밤 11시 반까지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가 하루 내내 잘 됐겠어요? 잘 되지 않은 날이 더 많았죠.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때 엉망이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쓸모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지나와 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무조건 저는 저한테 손가락질하기 바빴어요. 잘못됐다, 나빴다, 틀렸다. 그때 칭찬을 해줬어야 했던 거죠. 그걸 느낀 후부터는 칭찬을 해줬어요. 뭐 오늘 공부할 양을 조금 못 채웠더라도 오늘 이렇게 날이 좋아서 벚꽃놀이 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을 텐데도 그래도 버티고 공부해줘서 또 대단하다 진짜 라고 저한테 칭찬을 한 가지씩 해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익 강사라는 거는 반을 맡아요. 자기가 몇 점대 아이들의 반을 맡는데 제가 맡았던 반이 450점에서 550점의 토익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맡고 있었어요. 실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토익 시험은 달마다 2번씩 보잖아요. 볼 때마다 우리 반 학생들이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늘 보게 되는데 그게 제 성적표가 되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때마다 또 제 습관처럼 저를 자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나빴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됐지.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식으로 저를 자책하게 될까봐 다시 칭찬을 했어요. 너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 자료를 밤 늦게까지 만들어서 대단해.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은요, 생각보다 내가 나한테 칭찬해 줄 점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밥을 잘 먹었다는 거, 비타민제라도 잘 챙겨 먹고 있다는 거, 뭐 커피를 좀 줄이기로 했는데 커피를 줄이고 있다는 것.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잘 하고 있다는 거고 이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래성이 아니라 견고한 시멘트 벽으로 내 자존감을 하나하나 칭찬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나면 어느 정도 자존감의 공사가 된 거예요. 공사가 되면 이제 기둥을 세울 차례인 거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친구, 사회성에 대한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과 나는 오늘 이만큼 대화를 해보자. 혹은 동창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은 그냥 알고 지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거죠. 누구야? 기억하니? 나 그때 같은 학교 졸업했던 누구야? 기억해?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보는 건데요. 나한테 도전을 해볼 걸 한번 찾고 그 도전이 성공이든 실패든 거기에 의의를 두시면 안 되고요.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로 나 오늘 정말 잘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자존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사연자님의 자존감이 조금 더 쌓아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남의 말 때문에 자존감이 깎아졌다면 내가 자존감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남이 나를 깎지 못하도록 하나의 방어벽을 세워두세요. 이 말이 오면 이렇게 쑥 뺄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은 말을 듣죠. 많은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다 저를 생각해서 걱정해서 해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섭도 있고요. 불필요한 충고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불필요한 말인 거잖아요. 그 말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존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말을 듣고 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튕겨 나가게 하던가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재미없어? 그러면 나 재미없어? 푹 튕겨 내보내시는 방어막을 만드셔야 돼요. 남이 나를 너무 많이 건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남이 나를 건드릴 수 있는 허용치의 범위는 분명하게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고쳐볼게. 가 아니라 내가 이 조언만큼은 진짜 맞다. 나를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충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면 듣고 후루룩 후루룩 빼시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글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잖아요. 전업작가가 되기 전부터 그리고 전업작가가 된 이후부터는 더더욱 말에 대해서 정말 예민해요. 저는 진짜 남보다 수백 배가 예민한 사람일 거예요. 뉘앙스, 분위기, 말투, 단어, 이곳에서 이 단어를 왜 사용했지? 라는 것에 정말 예민한 사람인데 예민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말을 나한테 지금 여기서 했단 말이야? 지금 이걸 나한테 얘기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점이 그거였죠. 이 말을 던지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아니야. 너가 바라보는 나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듣고 빼고 내치고 이 세 가지를 유연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연자님은 차근차근 친구를 갖게 되실 거잖아요. 옛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그러셨으니까 지금은 친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없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정말 신기하게요. 친구는 닮은 사람과 사귀어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말로 또 쓰여요. 아유, 끼리끼리 친구하네 라고도 하는데 저는 끼리끼리가 굳이 나쁜 말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자기와 닮은 끼리끼리 친구를 해요. 저도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저처럼 말에 정말 예민해요. 말에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저도 집순이인데 밖에 나가서 막 외향 쪽으로 놀고 관광지 다니고 사람 많은 데 가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런 걸 피곤하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용한 곳, 사람 없는 곳, 유명한 곳은 안 가본 곳이 더 많고요. 조용한 곳에서 우리 만나자. 그럼 맨날 사람 없는 카페에서 얼굴 보는 게 좋은 다 닮은 사람들끼리 친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제 친구들과도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의 성격이 단점이다. 나는 이거 무조건 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치고 싶어요. 하실 필요 없어요. 사연자님한테 갖고 있는 성격이 너무 잘 맞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성인이 되고 나면 사연자님처럼 자기 일 자기 혼자 잘하고 혼자 생활하는 게 편하고 하는 게 친구하기에 정말 좋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를 닮은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내일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비슷해요. 닮은 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만나면서 작가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뭐 서로 공통점 찾으면서 신기해하는 친구인데 알게 된 지는 학창시절 친구만큼도 아니에요. 1년 조금 넘었나요? 그런데 가장 가까워졌어요. 사소한 성격도 비슷하고 말을 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갖고 있는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불편하지 않는 친구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라는 것은 말을 눈치 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창시절 친구는 학생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나 좋아하는 아이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오늘 급식 뭐가 맛있대? 이런 얘기로 했다면 성인이 되고 나서 하는 이야기는 저절로 나의 가치관이 대화에 함축될 수밖에 없죠. 내포될 수밖에 없죠. 이 가치관이 저절로 달라지니 대화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얼마 전에 알게 된 친구와는 너무 편하게 대화를 하는 거죠. 무심할 건 무심하고 예민할 건 예민한 사람과 그게 내 성격이라면 함께 지내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저도 비로소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것처럼 사연자님도 늦지 않으셨어요. 차근차근 친구를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친구를 못 만들까 봐, 또 내가 혼자 외로울까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친구가 없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고요. 친구가 많다고 해서 즐거운 건 아니에요. 저는 친구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남편이죠. 남편이고 엄마랑 동생, 아빠 그리고 나머지 친구 몇 명인데 저는 제 인간관계를 잘 만들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하면 오라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요. 그냥 혹시 자기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일단 여기로 와 라고 할 정도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친구가 있다면 그래, 나는 양은 많지 않지만 친구를 잘 사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친구들과 즐겁게 외향적으로 재밌게 지내는 게 나와 맞지 않다면 소수의 친구들과 깊게 점점 사귀면서 그 친구들과 깊게 알아가시면서 사연자님만의 절친한 친구를 만드실 때가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나쁘다, 뭐 많은 게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뭐 마음이 안 좋을 때, 우울할 때, 전화번호부를 쑥 봤을 때, 아, 나랑 커피 한잔 하자, 나랑 술 한잔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정말 내 사람, 이젠 친구에서 하나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내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친구였다가 멀어질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진짜 내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이고 어려운 점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얼굴 보고 대화 몇 마디 해보고 이 사람은 나랑 평생 가겠구나 라고 확신을 했는데 막상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일단은 한 명 한 명 사연자님을 맞는, 사연자님한테 꼭 맞는 친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이 나쁜 점을 찾아볼까? 내 단점을 고쳐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연자님 있는 그대로를 너무 좋게 생각하고 너 나랑 잘 맞는 친구구나 라고 할 친구가 나타날 거예요. 그 인연은요, 참 신기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인연이 사연자님께 꼭 조만간 나타나서 좋은 친구분들 사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김땡땡 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돼서 그런지 졸업 후 얼굴을 보기 힘든 지금도 항상 제가 먼저 안부를 묻고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저의 그런 모습을 본 주위의 다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친화력이 있어서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과하다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는 제 말을 듣고 나서는 많은 사람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너도 힘들어지고 오히려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김땡땡님의 보내주신 사연은 굉장히 장문이었어요. 지금 발췌된 사연인데요. 거기서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보자면 승무원을 준비하셨대요. 승무원을 준비를 하셔서 승무원을 하려면 밝고 외향적인 성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을 고치고자 친구들과 잘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응원을 하고 힘을 내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으셨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친구들한테 먼저 가서 챙겨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주고 이렇게 좋은 친구로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다른 친구분이 이런 말을 하셨던 거죠. 많은 이런 공감되는 사연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이 친구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을 해주고 있는데 좋은 친구가 돼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잘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내 호의를 받는 사람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조금 오지랖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사연에 적어진 것 보면 졸업 후 얼굴 보기 힘든 지금도 항상 제가 먼저 안부를 묻고 챙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죠. 정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 정말 좋은 사연자님은 좋은 친구분이세요. 저는 두 번째 사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끼리끼리 친구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남한테 먼저 안부를 묻고 연락하고 살갑게 너 잘 지내니? 요즘 무슨 일이 없어? 이렇게 전화를 잘 못해요. 잘 안 하고.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건 핑계일 거예요. 짬을 내서라도 전화를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엄마와 전화하는 거 아니면 아예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랑도 전화를 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 전에 날짜를 잡으려고 통화를 하는 정도? 네, 마찬가지로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저한테 연락을 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틋하다라고 지내고 있는데 이런 사연자님이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도 제 친구가 그런 식으로 챙겨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혹시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과하다라고 남이 말했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호의를 줬을 때 이 호의 그 자체로 고마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꽈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착한 척한다고. 착한 척하고 친절한 척한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 좋아요, 저 좋아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속은 불편했어도 그게 저한테는 편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예의 바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누구한테든지 가장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행동 거지를 처신했던 건데 제 동기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뒤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너무 착한 척해. 또 그런 말을 왜 나는 들어야만 했을까 되게 속상해 했었는데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면 5명은 저 착한 척해 라고 했다면 5명은 쟤는 진짜 착하다 라고 여겼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 다른 건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그 10명한테 모두 다 좋은 사람으로 남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 제목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라는 제목으로 지었던 이유이기도 했었는데요.
내가 호의를 건넸을 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움으로 받아들인다면, 고마워한다면 기꺼이 앞으로도 쭉 좋은 사람으로 지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뭐 안 입곱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꼬아서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 사람에겐 좋은 사람으로 남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친구분들이 직접적으로 너가 나한테 이렇게 먼저 연락해주고 이러는 거 불편해, 부담스러워 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적어져 있지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요. 제 생각은 그 친구분들도 사연자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고 서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 친구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사연자님의 행동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잘 지내고 있다면 그런 가정이 붙을 때는 사연자님은 하고 계시는 행동은 너무 좋은 행동인 거죠. 사연자님이 힘들지 않다면요. 내가 친구를 챙기는 게 나만 챙기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거나 왜 나만 이렇게 친구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 라는 회의감이 들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주 좋은 행동이죠. 하지만 사연자님 자체도 힘들어진 순간이 온다면 바꾸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분들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가정이지만 사연자님이 언뜻 느끼기에도 혹은 표정이나 만났을 때 행동에서 나를 조금 쉽게 생각을 한다던가 불편하게 생각한다던가 또 연락했어? 아 그래? 나 좀 바쁜데 이따 전화할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구나. 나에 대해서 나만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때는요. 사연자님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실 때인 것 같아요.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남겨놓고 그 고마움의 마음을 충분히 갚으셨잖아요. 고마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챙겨주고 또 선물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더 앞으로 고마움을 빚이라고 생각해서 빚 갚듯이 은행 원금 할부 갚을게요 갚듯이 내가 힘든데도 정작 그 사람은 나의 호의를 고마움으로 느끼지 않는데 그렇게 애써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너도 힘들어지고 오히려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챙기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 명의 사람을 챙기다 보면 결국 나한테 소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정작 나 자신한테요. 편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여러 명이면 좋겠지만 여러 명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 다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이런 성격을 좋아해. 이 친구는 이런 걸 좋아해. 다 내가 캐치를 해서 그 친구에 맞게 행동을 하고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너무 많은 친구가 아니라요. 사연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때 승무원 준비를 하셨을 때 응원을 해주셨던 친구분 그분들과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가 먼저 챙기고 그 아이들과 진짜 절친하게 이렇게 몇 명만 잘 지내고 싶어. 그렇다면 맞는 거지만 다 막 잘해주려고. 나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이야. 친구들한테 다 잘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내면 결국 힘들어지는 건 본인이라는 거죠. 이 친구분이 너무 많은 사람 챙기느라 너무 힘들어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준 친구분이
정말 사연자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친구가 너무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착한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가 부르면 항상 부른 친구 집 앞까지 가서 만나고 해요. 가서 만나고 밥도 자기가 사주고 술까지 사주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집으로 와요. 늘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말했거든요. 이야, 친구야, 너 너무 힘들어져. 그렇게 너가 잘해준다고 했을 때 진짜 너한테 고마움을 느낄 친구가 몇 명이 될지 생각해보라고. 사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이 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이 되면은요, 그게 내가 받아도 되는 권리라고 금세 착각을 하게 돼요. 너무 많이 잘해줄 사람은 소수면 충분해요. 소수면 충분하고요. 이 친구분이 그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쓰는 이유가 제가 그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데요.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했던 것보다 힘들었던 게 저는 인간관계였어요. 잘해줘야 된다라는 강박에 속해 있었던 적도 있었죠. 막 정말 잘해주려고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였는데요.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언니가 너무 좋았고 언니도 저를 잘 지내보자라고 했던 언니였어요. 그래서 언니랑 주말마다 놀고 싶은 거예요. 주말마다 놀고 싶어서 내 성격에도 맞지 않은 관광지도 다니고 그때 서울에 있는 궁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창덕궁, 경복궁, 궁이란 궁은 야간 개장까지 막 다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다 맞춰줬었죠. 정말로 많이 맞춰줬었는데 언니와 멀어졌습니다. 제가 제 본 모습으로 언니한테 친해졌던 게 아니었잖아요. 언니가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제가 막 나가기도 싫은데 주말에 같이 놀고 그랬던 게 지쳤던 거죠, 제가. 지쳤던 거고 그리고 언니도 저의 본 모습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문득문득 놀다가도 지쳐 있었대요, 제가. 언니는 창덕궁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하루에 하나만 가도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쳐 있으면 자기가 좀 잘못을 하고 있나? 내가 얘한테 못할 짓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저도 언니한테 호의를 베푼 거고 또 언니 역시도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다녔던 건데 정작 내가 불편해하니까 언니의 호의를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제가 또 나빴던 거죠. 그러면서 멀어졌어요. 지금도 핸드폰 연락처는 갖고 있지만 예전처럼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만날까는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언니가 우리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때 되면 너 좋아하는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자. 라는 식으로 바뀌면서 아주 절친한 친구에서 조금 더 멀어진 그냥 친구가 되어 있는 건데요.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나와 맞아야 돼요.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일방적으로 잘해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집이 조금 힘들었던 친구였고 그 당시 저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니까 안전해야 된다는 이유로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주셨는데 제 친구의 집을 우연치 않게 갔었는데 똑같은 여자인데 반지하였고 굉장히 보안도 취약한 곳이었어요. 집이 조금 힘들었고 가장 같은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었던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고 친해지고 싶다라고 느껴져서 정말 잘해줬어요. 저도 그런 행동을 했었네요. 그 친구 집에 항상 가서 밥 사주고 그리고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라면, 참치, 햇반
이거 저도 용돈 받는 사람이었는데 학생 때 그거 사서 주고 같이 뭐 쇼핑을 가거나 홍대나 합정 놀러 가면 길거리에서 옷 예쁜 게 있으면 친구 사서 선물해주고 뭐 커피 쿠폰 같은 것도 그 별다방 있잖아요. 충전해가지고 커피 사 먹으라고 또 챙겨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게 제가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제 행동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니었더라고요. 그 친구는 여기 적어진 것처럼 부담스러웠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했던 거였나 봐요. 그리고 그 친구와 저는 친구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막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말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죠. 뭐, 나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불편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걸 들었을 때 너무 서운했었죠. 지금 말을 하면서도 서운한데요. 그건 이제는 그때는 화가 났었지만 그때는 정말 서운했어요. 너무 서운하고 나는 정말 친구 보는 눈이 이렇게 없구나,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봐보면 친구가 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친구가 될 사람이었다면 그건 고마워했겠죠. 고마워했고 내 호의로 받아들여 줬겠죠. 저한테 이 사연들과 비슷하게 많이 오는 사연들을 모아서 공통점을 한번 내보자면 한 가지는 이렇게 내가 잘해주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고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그 상대는 나를 쉽게 여기는 것 같아서 혹은 나처럼 해주지 않아서 서운해요 라는 걸로 의견이 상반돼서 와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게 되면 두 번째 후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아서 서운해요 라는 생각을 사연자님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힘들어지기 전에 힘들어질 기미가 보인다면 그 전에 안 힘들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조금이나마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내가 아닌 인연을 붙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붙들고 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게 느껴질 즈음에는 과감히 멈춰도 되는 거거든요. 서운함이 있는지 사연자분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요. 뭐 고마웠다. 뭐 고마운 점, 그 친구가 사연자님한테 응원해줬다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내가 힘을 받았던 점, 그리고 내가 얘한테 잘해주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멈추고요. 딱 하나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솔직히 서운해하고 있나? 라는 것. 감수성이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훨씬 더 예민하고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잘 바뀌죠. 또 여자는 호르몬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서운함이 있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그리고 그 서운함이 내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서운함인지 아니라면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서운함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근거가 있는 서운함이라면 사연자님이 결정을 하실 때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주 가까이 가야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바꿔야 될 것인지. 제가 제 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이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줄였다. 좋아하는 무언가와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적당함이 필요한 법이니까 라는 문구를 글귀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글을 쓰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을 달고 살았어요. 위험을 달고 살았고 위경련도 정말 주기적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 위궤양이었어요. 위에 가장 안 좋은 게 커피래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찬 얼음에 커피 그리고 샷 추가, 이 세 가지가 위를 완전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살면 저한테 아가씨 이렇게 살면 위 암 걸려서 빨리 죽어 라고 의사 선생님이 겁을 줬어요. 그래서 커피를 줄여야겠다. 나는 벌써 20대 초중반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커피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잔으로 줄였어요. 그때 당시 하루에 3잔에서 5잔을 샷 추가해서 마셨던 커피를 샷 추가하지 않고 딱 투샷만 넣은 커피를 하루에 한 잔으로만.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반샷만 먹습니다. 한 샷도 아니라 반샷만 넣어서 커피를 연하게 마시는 걸로 줄였는데요. 그게 인간관계랑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나와 아주 나의 반쪽 퍼즐이 딱 맞춰진 것 같은 사람과 쭉 오래 갈 수도 있는 존재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나와 친구인 사람, 편안한 사람과 아주 오래 가고 싶더라고요. 적당함의 따뜻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뜨거우면 아 뜨거 하고 손이 금방 떨어지기 마련이고 너무 차가우면 오래 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겠구나.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모든 걸 한 번에 쏟아붓고 내가 내 전부를 다 걸어야겠어. 내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막 단칼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셔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행선이에요. 사람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각도가 틀어져서 부딪히게 될 수는 있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하나가 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남은 이렇게 멀어져 있는 평행선을 갖고 있는 게 남이었다면 점점 가깝게 되는 게 친구겠죠. 여기서 하나가 되려고 다 주고 내 모든 걸 보여주고 내가 먼저 너무 다가가고 그러진 마세요. 가까운 평행선,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 안전거리를 두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가 급정거를 해도 뒷차 제가 박아버리면 이거는 제 과실이에요. 왜냐하면 안전거리 미확보였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꽝 부딪히지 않으려면 늘 안전거리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정을 떼라. 내일부터 나는 너랑 이만큼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죠.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거고 친구와 친구의 인연이 무엇보다 소중한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냥 너무 소중하니까 내 모든 걸 줘야지. 너와 나는 하나야.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여러 명의 부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있고 다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 가지수를 세어보자면 MBTI처럼 그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달라요. 뭐 ENTP다, ENTJ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나누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죠. 나와 완전히 맞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님은 꼭 지금이 기회예요. 학창시절이 지나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대부분 그때쯤에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친구의 형태가 바뀌는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별로 안 맞는 친구 같다라고 멀어졌던 친구인데 아주 나이가 들고 나서는 우연치 않게 나이가 들어서는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자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냥 알고 지냈던 친구였어요. 같은 반, 이름 알고 있고 친한 친구였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유나, 나 너 책 봤어. 너 이거 네 책 맞지? 이래서 너 유은이 맞지? 이래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친구가 됐어요. 십몇 년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만나게 된 거죠. 평행선이었는데 가까워진 거죠. 인간관계라는 건 평행선의 보폭의 어떻게 조절할지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것처럼 만났다면 이 사람과 어떻게 가까워질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잖아요. 개선해야 될 점을 굳이 이건 단점이니까 고치세요 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굳이 개선해야 될 점을 한번 찾아서 말씀드려보자면, 사연자님이 친구분들한테 꼭 그 친구분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한테 희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되면 나한테 착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내가 너무 착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저 예전에 어떤 독자님을 북토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독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희생하는 게 편해요. 편한데 속상해요. 역설적이죠. 편한데 속상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게 조금 더 심하면 편한 게 아니라 속상함만 남거든요. 개선해야 될 점이라면 한번 지켜보시고, 조금은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고, 지금 제가 신간을 집필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어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 적당히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를 강요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쉬운 사람이 되어 있던 순간을 많이 겪었던 거죠. 이제 20대처럼 그렇게 내가 쉽게 그렇게 행동을 사람들이 쉽게 대할 사람은 아닌데, 어디 모임을 가든 사람들을 만나든 일적이 아닌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대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내 행동 거지에 뭔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쉽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모두한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조금은 어려운 사람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좋은 분인지는 제가 사연에서 다 느꼈어요. A4용지 한 장이 꽉 채워지는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이제 담당자님이랑 읽으면서 추렸던 내용인데, 그 친구들에 대한 감정도 잘 알겠고 사연자님이 앞으로도 살고 싶으신 방향도 너무나 잘 느껴지는데요. 무조건 내가 희생하는 게 편해, 혹은 내가 착한 친구가 돼야지, 나 한 번 참으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실 순간입니다. 나 혼자 참는다고, 나 한 번 참는다고 잘 될 일은요 사실 몇 없어요. 저도 항상 저 혼자 참았어요. 그냥 윤희는 화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이왕이면 화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일에 대해서는 굳이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고 개선사항을 만들어가면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는 게 일의 효율성을 만드는 거지만,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건 아님을, 어려운 점을 내가 어려울 수 있도록 짚어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도 그 친구 있었죠? 얘기해준 친구, 뭐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마 하는 친구, 그 친구분한테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는 것도 추가로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친구 사이에서 너 이게 좋을 거야 진지하게 조언해 주는 건 사연자님도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좋은 소리 하기는 정말 편해요. 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너 힘내. 너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좋은 소리 해주고 뭐든지 그냥 으쌰으쌰. 아, 너 최고다, 최고. 이거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가지고 편한 분위기로 끌어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그 친구, 내 친구를 위해서 조금 싫은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불편한 말일 수도 있는 걸 용기 내서 해줬다는 건 정말로 사연자님을 생각해 줄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친구한테 너 너무 그렇게 희생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당시 친구한테 말했던 건 너무 제 착한 친구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했던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그 친구분도 지금 사연자님한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저는 사연자님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언일 뿐이고 진짜 오랫동안 사연자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 친구분께 한번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거 난 정말 이렇게 행동하면 맞을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때 고마웠던 친구라고 오래 붙잡으려고 본인을 힘들게 하지 마셔야 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또 좋은 친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벌써 사연자님한테는 이렇게 너가 힘들어지는 일이야 라고 싫은 소리를 하면서 사연자님을 위한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만들어졌잖아요. 너무 남한테 치우치지 말 것, 그리고 나한테 먼저 좋은 사람이 될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막상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남한테 눈치 보게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을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내주신 세 가지 사연 한번 모두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감정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다 힘들어요.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남이 뭐 쓰러질 듯 아픈 것보다 내가 여기 살짝 손이 베인 게 훨씬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은 누구나 해요. 그래요. 남의 기쁨은 커 보이고 남의 아픔은 작아 보여요. 그리고 나의 기쁨은 작아 보이고 나의 아픔은 커 보여요.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나의 기쁨은 사실 굉장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고민 사연 하셨던 것처럼 이 고민들만 가지고 아파하실 게 아니라 고민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내 기쁨 그리고 내 감사한 점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러보면은 감사한 점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메일로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뭐 하셨던 분들이 제 책을 읽으시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임용고시 합격했어요. 뭐 어디 취업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오는데 너무 기쁘거든요. 그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사인을 할 때도 항상 쓰는 말이고 제 책에도 쓰는 말인데,
기쁜 일은 주저없이 즐기시고 슬픈 일은 의연하게 넘기시길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일이 오면, 행복한 일이 순간이 오면 우리는 지레 겁을 먹게 돼요. 너무 기쁘면 나중에 안 좋은 일 왔을 때 확 실망할까 봐. 그래서 지금 기쁨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애써 그냥 의연한 척, 괜찮은 척. 어차피 지나갈 거잖아 라고 하시는데,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사소한 기쁨들이든 큰 기쁨들이든 벚꽃이 순간 피고 진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슬픔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슬픈 일은 의연하게 넘기시길. 영원한 슬픔이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세 분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혼자 남모를 고민들로 애써 하고 계실, 혼자 밤마다 잠 못 들고 계실 분들도 의연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힘든 거예요. 누구보다 나의 고민과 나의 힘듦은 큰 거죠. 다만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종교는 없어요. 믿는 종교는 없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도 정말로 이 또한 다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슬픔을 겪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 또한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요. 오늘이 왔어요. 지금 계절상으로는 봄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계절은 어떤 순간일지 궁금합니다. 겨울이라면 겨울이 왔다는 건 곧 봄이 온다는 뜻이다라는 명언이 있죠. 겨울이라면 봄이 올 거고요. 여름이라서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드셨다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가을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계절은 어느 쯤이신가요? 많이 행복한 순간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벚꽃이 예쁘게 핀 곳,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제3회 경제 책거리 축제 랜선 마음상담소, 지금까지 작가 김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